네, 바른TV 전문가 토크. 오늘은 임금자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의료저축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임금자 박사님은 이제 예전에 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셔서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의료저축제도 저희가 이제 바른사회에서도 작년에 한번 토론을 했었고 그때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예전에도 이미 한번 논란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 의료보험 통합이 되면서 이제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고 통합되면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해결 방안인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제 2003년, 4년부터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논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 20조 원이 적립금으로 쌓이니까 아예 논의를 안 하는 환경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당시 저희가 이 의료저축 제도가 잠깐 논의될 때도 사실은 이제 재정 고갈이라든지 이제 기금 고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야기는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의료저축 제도가 결국은 어떤 그런 재정 고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좀 처음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현재의 어떤 건보재정 뭐 지금은 흑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 그리고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의 특성상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 그 고령층이 사용하는 의료비가 생애 주기로 보면 그 65세 이상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렸을 때 어떤 의료저축 제도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저축 제도가 이제 말 그대로 저축이라는 것이 좀 그 용어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돈을 쌓는 개념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맞는 말씀인데 의료 저축 제도를 하면은 이제 지금은 제3자 지불 방식 내가 의료를 이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니까 내가 돈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그 비용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돈을 조금 내니까 과잉 소비, 과잉 수요가 있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직접 환자한테 전액을 부담시키지를 않으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거를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면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환자한테 소비를 하도록 이제 공급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의료비가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서로가 양측이 의료 소비자건 의료 공급자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인가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평균 4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의료비 상승이 되게 되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작년에 출생아 수가 40만이 안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최초로 이제 40만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위로 가는 세대는 많아지면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의료를 소비하는 인구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대안으로서 의료 저축 계정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료 저축 계정이 이제 본인이 돈을 적립을 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단순히 이제 예금이나 저축 이런 것과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싱가포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소개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도입된다면 싱가포르 방식 이외에 좀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방식을 우리가 좀 인용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이제 싱가포르 방식의 어떤 성공 혹은 실패 요인이 좀 뭐가 있는지 이제 뭐 모든 제도는 사실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의료저축 제도를 소개를 할 때 이게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장점만을 논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건강보험이 197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0년이 흘러서 이게 자리를 잡아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료저축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싱가포르에서 의료저축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이제 그 기본이 되는 배경 철학 이게 시장 경제 원리를 기초로 하고 본인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각 개인이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세대 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대 그 발생하는 저축 아니면 매대 발생하는 의료비를 후대에 많이 넘기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 그 저축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구 집단 간에 지금은 우리가 사회보험 방식이어서 그 사회 간 이 뭐라 그럴까요? 서로 도와주는 형식인데 네. 그거보다는 인구 집단화 소득 이전보다는 그냥 가족 내에서 머무르는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GDP 대비 의료비가 상당히 축소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싱가포르 제도를 보면 싱가포르 제도는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메디쉐이브가 국민 각 개인이 소득이 발생을 하면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강제로 저축을 하도록 합니다. 강제죠. 예. 지금과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 가입을 해서 그거를 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싱가포르는 강제로 그 저축 계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쭉쭉 쌓아 놓도록 하고 이거는 의료비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자는 비과세고요. 그럼 세제 혜택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의료비를 쓰고 남았다. 그러면 상속도 할 수 있고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서 저축한 의료저축은 가족 간에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나는 물론 이제 우리 가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피부양제제도 비슷하게 이제 그쵸.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족 간의 연대를 조금 끈끈이 하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 계좌인데 이게 의료 저축 계좌는 실은 모든 의료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입원 외래 간단한 질병들만 하고 이제 지출할 수 있는 한계를 뒀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 저축 제도를 도입을 해도 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누군가의 도움을 시스템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보험과 같은 형태로 다른 그 계좌를 유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료 저축 계좌의 소득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저축을 하면 그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를 별도로 보험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자금을 마련해 놓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에게 이제 청구를 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이제 요게 두 개 가장 핵심인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펀드를 마련하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의료 급여 환자처럼 하는 이 3단계를 하고 있는 게 싱가포르의 방법입니다. 그 메디펀드,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지원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도 정부 지원인데 우리도 정부 지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싱가포르는 전부 정부 지원인데 우리도 지금 국고보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법상으로는 이게 법상으로 이제 일반 예산에서 14%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험 계좌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저기를 위해서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네. 구자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그렇게 굳건히 사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복지 예산에서 일부를 여기만 목적으로 저소득층 너도 지원 예 저소득층이니까 여기에 지금 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펀드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상속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재산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이제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상속을 할 수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비과세고 이러면 내가 돈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거기다 충분히 더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법률에서 정한 퍼센테이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되 그건 뭐냐면 유전적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희귀 질환이 예, 있을 수 있고 리스크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차피 개인 선택에 맡기는데 그러면 위에로 조금 더 저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되 한도를 분명히 두자라는 거예요. 상한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자를 발생하고 상속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통상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수준으로 상한을 두면 이 상속이나 증여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도의 특성상 아마 상속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 지속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을 좀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부모들 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남겨두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아파도 병원을 안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한테 이거를 남겨주고 간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스스로 건강관리도 더 노력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도 대형 병원으로 가는데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면은 의원에 가서 조금 효율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는 상속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이 시장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혹은 이제 혼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네, 이 구조로 가면 사실은 여러 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민영보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메디세이브나 메디실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영보험사들한테 이제 분배를 나눠서 같이 하는 역할을 해도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다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축소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축소할 수 있는데 좀 방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도 축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주면 건강보험공단 운영에 있어서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자가 어디가 내 돈을 가장 잘 운영해 주는지 목적은 똑같지만 내가 어디다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조금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저축 계정은 금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이 금융기관이 이제 은행, 보험사 이런 데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축 계좌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플러스 민간보험 가지고도 거기다가 우리는 여기에 뭐를 더 추가한다.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좀 시대가 가다 보면 상품을 이제 합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도 저축 계정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일반 금융기관하고 같이 경쟁을 하도록. 예, 건강보험공단도 하라는 거예요. 단 보험계좌는 공단을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저축계좌가 시대가 흘러서 운영하는데 발전하게 되면 그것도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도입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계좌는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 공단을 크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책임 혹은 내 의료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관리한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인구 구조가 플랫하게 간다라고 하면 어떤 사회보험이 굉장히 유지되기가 편할 텐데 지금 연금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대 간 형평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에서 아마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의료 쪽에서도 그 방안의 하나는 이제 의료저축 제도 얘기가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아까 말씀하신 2000년대는 사실은 이제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구분돼 있고 직장 가입자 쪽은 굉장한 흑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는 이제 적자고 이거를 이제 결국 재정 통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두 개를 이제 합쳐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 쪽에 지금 굉장히 흑자가 많은 상황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개혁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워서 의료주택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정부도 얘기하고 보험자도 얘기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매년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매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지금도 부가체계 개편해야 된다고 정부안도 나와 있고 각 단체에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개편 얘기가 나오고 개편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일이 지나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편할 때마다 땜질식이에요. 그 땜질식이어서 이게 또 한 2, 3년 지나면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40년 전에 한 거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사회보험 철학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40년 전에 도입할 당시의 철학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같이 비용이 급증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20조 원이 쌓여 있으니까 아예 전면적인 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면적인 재검토, 재설계의 첫 단추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면적인 재검토해서 바뀌려면 과도기가 필요하고 그동안의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데 이 20조 원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말이 많았다고 하는 의약분업도 했고 정말 말이 많았다고 하는 의료전달 체계도 아직도 개편되지 않은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 이렇게 20조 원이 쌓여 있는 게 가장 적기이다.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라고 보험 이외의 성격으로 목적에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보험으로 한다면 이거를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지금 하는 게 가장 적기다. 저는 이렇게 이거 만약에 놓친다면 또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가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된다. 뭐 지금 나온 건보료 개편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보험의 측면에서 보면 수지 상등을 맞추겠다는 이제 보험이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거둘 수 있기 위해서 뭐 피부양자 제도도 좀 더 이제 제외를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라든지 어떤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과 지역가입자들의 어떤 형평이 맞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건보공단 민원의 그 상당수가 사실은 지역가입자들의 이제 민원 부분이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지상등 쪽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장기적으로 개인 책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플랫 바꾸려면 이 20조 원이라는 쌓여있는 돈이 어떤 마중물 역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완충제 역할이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의료저축 제도를 도입할 때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제도를 이게 사실 굉장히 급격히 바꾸는 거다 보니까 그 완충제 역할이 20조 원의 완충제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도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실 건강보험은 1년 단기 계약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해 다 쓰는 그래서 이제 1년 수지 상등을 맞추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의 원래 이제 성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로 평생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설계를 어떻게 보면 설계나 혹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두 개 제도가 당분간 혼합이 돼서 아마 만약에 이 의료주택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혼합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 그때 이제 혼합 과정에서 나가는 이제 상당 부분의 지출이 이제 이 쌓여 있는 돈으로 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좀 이렇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지금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고가의 질환을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바로 도입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뭐 감기로 가고 뭐 10,000원짜리 가고 20,000원짜리 이거는 지금 당장 도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별 문제 없지만. 예, 근데 뭐 1년에 정말 본인 부담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도입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병행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고가의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20조 원이 쓰여진다면 많은 불만 없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제도가 사실 앞서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단점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으니까요. 싱가포르 쪽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롤모델로 보고는 있는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어떤 문제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강제 저축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게 있었어.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제 저축이지만 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의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을 쌓여 있을 수 있는 상태이고 상속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일단, 말씀하신 예. 치료를 좀 미룬다든지. 예,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치라고 할까요? 그거는 상당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고 그렇죠. 하느냐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건강보험도 사실은 이제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회수가 굉장히 다른 채권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그게 좀 서로 두 제도가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의료저축 제도 관련해서 임금자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의료저축 제도 자체가 당장 도입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제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때를 가정을 해서 아마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